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쁘게 지나간 오늘,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했던 일이 더 많진 않았나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에 치여 학교로 직장으로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평가받고 우리는 왜 우리의 사소한 일상조차 마음대로 하고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왜 매일같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야 할까요? 왜 오늘 점심 메뉴조차 남들 따라 짜장면을 먹어야 했으며 왜 아까 그 순간 할 말을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던 걸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수많은 심리학 책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며 이들을 위로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한 번의 위로로 끝난 일도 아니며 애초에 개인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개개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회는 개인을 통제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되죠. 사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은 규범, 관습, 예절, 도덕, 전통, 규칙, 그리고 법 등을 통해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의 본능과 욕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 사회는 개인의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강제력을 행사한다.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름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법, 제도, 문화 등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 듀르켐은 사회적 사실이라는 이론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것이 사회학의 주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죠. 바로 사회 현상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접근, 사회과학의 탄생입니다. 지금부터 당대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위대한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르켐이 살던 시기의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과 이후 전쟁들이,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평생 농부였던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되고 또 혁명과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 듀르켐은 사회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고 당시 사회학이 막 만들어지던 때에 사회학을 접하면서 그는 이 학문을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듀르켐 이전까지 사회학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듀르켐은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사실이란 것이 존재하고 사회학자는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정해지게 되었고 이로써 듀르켐 이후의 사회학자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유명하게 만든 연구인 자살론을 통해 듀르켐이 말하는 사회학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듀르켐이 살던 시대에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쇠약 같은 정신병이나 유전적인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듀르켐은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정신병이나 유전과 체질, 기후와 계절 등의 요소와 자살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유나 자연현상보다는 사회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자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로 나뉩니다. 먼저 이기적 자살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어서 자살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자신만 생각하면서 타인과의 연결, 사회와의 통합 정도가 약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30대 가장과 아무 연구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 가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참게 될 수 있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그런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타적 자살은 이기적 자살과 정반대의 케이스로 사회와 개인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 사회를 위해 자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설명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을 위해 자살 테러를 감행했던 카미카제입니다. 이들은 사회에 너무 밀착된 나머지 일본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인간으로서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을 이겼고 항공기를 몰고 미군의 군함에 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노미적 자살을 말하기 전에 아노미란 무엇일까요?
뒤르켐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는 규범을 통해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때 규범이 사라져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지침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아노미이다. 즉, 아노미는 개인의 행동에 정답이 사라진 혼돈의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비트코인을 들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비트코인이 투기와 범죄로 이용된 현상을 아노미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아노미를 이용해 뒤르켐은 아노미적 자살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변화감에 따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의미를 잃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행동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아노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살도 증가한다. 뒤르켐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자살을 신경쇠약과 같은 개인의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사실로 보았습니다. 자살과 같은 지극히 자신이 결정한다는 개인의 행동도 사실은 사회의 힘이 개입된 행동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사실이 중요함을 자살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 연구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진행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뒤르켐과 그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스스로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듯한 것이 신호등처럼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요? 뒤르켐은 예스라고 대답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